Emmanuel Levinas 1961 Nene Palgananchek, Chonchesangom Wuhan, Ejesongedehan SCI,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를 그린비 출판사, 김도항의 번역으로 서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에 속기 쉽지 않을까? 그 여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이다. 밝음은 곧 참인 것에 대한 정신의 열림은 전쟁의 영속성 가능성을 간취하는 데 있지 않을까? 전쟁 상태는 도덕을 중지시킨다. 전쟁 상태는 영구적 제도와 의무에서 그 영원성을 벗겨내고 그렇게 하여 임시적인 것을 통해 무조건적 명령을 파기해버린다. 전쟁 상태는 우선 인간들의 행위에 그 그림자를 던진다. 전쟁은 도덕이 겪는 시련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자리 잡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쟁은 도덕을 가소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전쟁을 예측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승리하는 기술인 정치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이성의 실행인 것처럼 행세한다. 철학이 어리석음에 맞서듯 정치는 도덕에 맞선다. 철학적 사유의 눈의 존재가 전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전쟁은 가장 공공연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공공연함 자체로, 즉 진리로 존재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굳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애매한 단편들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쟁 속에서 현실은 자신을 가리는 온갖 말들과 이미지들을 찢어버리고 적나라하고 냉혹한 모습을 드러낸다. 냉혹한 현실, 이것은 같은 말의 되풀이처럼 들린다. 사물들의 냉혹한 교훈, 전쟁은 환상의 장막을 태워버리는 전쟁의 번개가 치는 그 순간의 순수 존재의 순수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 어두운 명료함 가운데 뚜렷이 드러나는 존재론적 사건은 그때까지 자신의 정체성에 닻을 내리고 있던 존재들을 요동케 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면할 수 없는 객관적 질서에 의해 절대적인 것들이 움직이는 사태다. 힘의 실현은 실제의 실현이다. 그러나 폭력은 피 흘리게 하거나 죽이는 데서 생겨나기보다 인격체들의 연속성을 중단시키는 데서 생겨난다. 인격체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역할을 하게 하는 데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뿐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실체를 배반하게 하는 데서, 모든 행위 가능성을 파괴해버릴 행위들을 수행하게 하는 데서 생겨난다. 현대의 전쟁이 보여주듯 모든 전쟁은 이미 그 무기를 쥔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되돌아오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전쟁은 누구도 거리를 둘 수 없는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제는 아무것도 외부에 있지 않다. 전쟁은 외제성을 보여주지 않으며 타자로서의 타자를 보여주지 않는다. 전쟁은 동일자의 정체성을 파괴한다. 전쟁에서 보이는 존재의 면모는 서양 철학을 지배하는 전체성 개념 속에 자리 잡는다. 여기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명령하는 힘들의 담지자로 환원된다. 개인들은 이 전체성으로부터 이러한 전체성의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의미를 빌려온다. 현존하는 각각의 단일성은 그것에서 객관적 의미를 끌어내도록 요청받은 미래에 끊임없이 자신을 바친다. 궁극적 의미만이 중요하고 마지막 행위만이 존재들을 그들 자신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존재들은 서사에 이미 조형된 형태들 속에서 등장하게 될 그 어떤 것에 해당한다. 도덕적 의식은 평화의 확실함이 전쟁의 명백함을 제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인간의 비웃는 시선을 견딜 수 없다. 그러한 확실함은 안티테제의 단순한 놀이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전쟁에서 나온 제국의 평화는 전쟁에 근거를 두는 법이다. 그 같은 평화는 소외된 존재들에게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돌려주지 않는다. 여기에는 존재와 맺는 본래의 근원적 관계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는 메시아적 평화의 종말론이 전쟁의 존재론과 겹쳐질 때 도덕은 정치에 스스로를 맞세울 것이며 신중함의 기능들이나 미의 기준들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게 될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 점을 믿지 않는다. 철학자들 역시 평화를 말하려고 종말론의 덕을 보기는 한다. 철학자들은 궁극적인 평화를 이성에서, 옛날과 오늘날의 전쟁 와중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에서 연역해낸다. 즉, 철학자들은 정치의 기초 위에 도덕을 세운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볼 때
미래에 대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예견이자 명백함 없는 신앙에 종속된 계시의 산물인 종말론이 억견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예언적 종말론이라는 비상한 현상이 자신을 철학적 명백함에 맞춤으로써 사유세계의 시민권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물론 종교에서는 그리고 신학에서조차 종말론은 신탁처럼 철학적 명백함들을 보완하는 듯이 보인다. 믿음에 의한 종말론의 추측은 명백함보다 더 확실하기를 원한다. 마치 종말론이 존재의 궁극성을 드러내어 미래를 해명하는 힘을 명백함에 덧붙인다는 듯이. 그러나 명백함으로 환원된 종말론은 전쟁에서 비롯하는 전체성의 존재론을 이미 받아들이는 셈이다. 종말론의 참된 함의는 다른 데 있다. 종말론은 목적론적 체계를 전체성에 도입하지 않는다. 종말론은 역사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데서 성립하지 않는다. 종말론은 전체성 너머에서 또는 역사 너머에서 존재와 관계하는 것이지 과거와 현재 너머에서 존재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종말론은 전체성을 둘러싸고 있을 법한 공허와 관계하지 않는다. 그 공허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믿을 수 있을 테고 그럼으로써 바람과도 같은 자유로운 주관성의 권리들을 키워갈 수 있을 테지만 종말론은 언제나 전체성의 외재적인 잉여와 맺는 관계다. 이것은 이를테면 객관적 전체성이 존재의 참된 척도를 채우지 못하고 어떤 다른 개념, 무한의 개념, 이 전체성에 대한 이 초월을 표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사태다. 그 초월은 전체성 속에 포함될 수 없으며 전체성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다. 그러나 전체성과 객관적 경험에 대한 이 너머가 순전히 부정적 방식으로 묘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너머는 전체성과 역사의 내면에, 경험의 내면에 반영된다. 역사의 너머가 존재들을 역사와 미래의 법정에서 떼어내는 이상, 종말론적인 것은 그 존재들이 책임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존재들을 그러한 책임으로 불러낸다. 종말론적인 것은 역사를 총체적으로 심판에 맡김으로써 역사의 종말을 새기는 전쟁들의 외부에서 매 순간마다 이 순간 자체에 충만한 자신의 의미작용을 복원한다. 모든 소송들은 심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시간에 매 순간마다 행해지는 심판이다. 심판이라는 종말론의 이념은 헤겔이 심판을 부당하게 합리화하였던 역사의 심판과는 반대로 존재들이 영원에 앞서서 역사의 성의에 앞서서 시간의 만료, 여기에도 여전히 시간은 있다. 에 앞서서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점을 함축한다. 종말론의 이 이념은 존재들이 물론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전체성의 의거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거에서 그러하다는 점을 함축한다. 역사를 넘어서는 존재의 이념은 존재에 개입하는 존재자들인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자들을 자신들의 재판에서 답변하도록 소환된, 따라서 이미 성년인 존재자들을 성립시킨다. 같은 이유로 그 이념은 역사의 익명적 발언에 자신들의 입술을 빌려주는 대신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존재자들을 성립시킨다. 평화는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생산된다. 종말론의 비전은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 전쟁과 제국의 전체성을 부순다. 그것은 전체성으로 파악된 존재 속에서 역사의 종말을 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전체성을 넘어서는 존재의 무한과 관계한다. 종말론의 첫째 가는 비전은 종말론의 가능성 자체에, 다시 말해 전체성의 파열에, 컨텍스트 없는 의미작용의 가능성에 이른다. 도덕의 경험은 이 비전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 비전을 완수한다. 윤리는 일종의 광학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지 없는 비전이다. 객관화하고 일람하며 전체화하는 비전의 미덕을 갖추지 못한 비전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관계 또는 지향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서술하려는 것이다. 존재와의 관계는 재현에서, 명백함의 자연스러운 장소인 재현에서만 생산되지 않는가? 전쟁이 그 냉혹함과 보편적 능력을 드러내는 객관성은 존재가 이미지, 꿈, 주관적 추상과 구별될 때 그 존재가 의식에 자신을 부과하는 독특한 형식과 본래의 형식을 가져오지 않는가? 한 대상에 대한 이해란 진리와 맺는 관계들을 짜나가는 직물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책은 부정적으로 답한다. 평화에 관해서는 종말론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긍정하는 평화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전쟁이 드러내는 객관적인 역사 속에 이 전쟁의 끝 또는 역사의 끝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경험은 도덕을 논박하듯이 종말론을 논박하지 않는가. 우리는 전체성에 논박할 수 없는 명백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철학자에게 전쟁과 전체성의 경험은 경험 및 명백함 바로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가. 또 철학 자체는 명백함에서 시작하는 삶을, 이웃의 억견에 맞서는 삶을, 그 자신의 고유한 주관성에서 비롯하는 환상과 환영에 맞서는 삶을 살기 위한 시도로서 정의되지 않는가. 이 경험의 외재적인 평화의 종말론은 억견들과 주관적 환상들로 연명하지 않는가. 만일 철학적 명백함이 그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전체성의 용어로는 말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철학적 알미 시작되는 비지식이 무와 단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상들의 무와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철학을 종말론으로 대체하지 않고도 종말론적 진리들을 철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도 우리는 전체성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성이 깨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체성 자체를 조건짓게 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외재성의 섬광이거나 초월의 섬광이다. 이 초월의 개념을 엄밀하게 발전시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한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된다. 무한의 이러한 계시가 어떤 독단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독단적 내용의 철학적 합리성을 무한관념의 초월론적 진리라는 명목으로 옹호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묘사한 객관적 확실성의 이편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곳에 머무는 방식은 초월론적 방법이라고 일컬어졌던 것과 닮았지만 이러한 발상의 초월론적 관념론의 기술적 절차들은 포함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신이 자신에게 합치하지 않는 존재를 맞아들이는 데서 성립하는 폭력은 철학을 이끄는 자율성의 이상과 즉 명백함 가운데서 자신의 진리를 지배하는 주인이어야 한다는 철학의 이상과 모순되는가. 하지만 무한과의 관계, 데카르트가 명명한 무한의 관념은 억견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유를 넘어선다. 억견은 사유가 건드리면 마치 바람처럼 사라지거나 이미 이 사유 내부에 있는 것인 듯이 스스로를 드러낸다. 무한의 관념 속에서는 언제나 사유 바깥에 머무는 것이 사유된다. 모든 억견의 조건, 그것은 모든 객관적 진리의 조건이기도 하다. 무한의 관념, 그것은 정신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발견하는 것과 억견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구별하는 사태에 앞서는 정신이다. 무한과 맺는 관계는 물론 경험의 용어로 진술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무한은 무한을 생각하는 사유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유를 넘어서는 가운데 바로 무한의 무한화가 생산된다. 따라서 무한과 맺는 관계는 객관적 경험을 진술하는 용어들과는 다른 용어로 진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경험이 뜻하는 바가 다름 아닌 절대적 타자와 맺는 관계라면 다시 말해 언제나 사유를 넘어서는 것과 맺는 관계라면 무한과 맺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경험을 성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서문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